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아주 오랜 옛날 충청도 어느 산마을에는 원인 모를 질병과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여 점차 마을에서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기 시작하고 마을이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점차 빈도가 높아지더니 매일같이 하룻밤이 지나면 어느 집에선가 곡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곡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면 어김없이 화재가 일어났든가 어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든 뭐가 부서지든 가축이 죽든 큰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마 내일은 안 그러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잠이 들어도 어김없이 그와 같은 일은 매일 한두 건씩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마을 사람들은 심각함을 느끼고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소이다. 우리 마을이 이러다가 아주 망하겠소. 무슨 좋은 수가 없겠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마을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건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뭐여 누가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 근데 당신 왜 발끈하시오? 설마 당신이요? 아니 내가 그랬다고. 왜 나한테 갑자기 그래? 당신이 발끈하는 게 수상하잖아. 뭐라고 내가 수상해? 네가 더 수상하다 이놈아. 마을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회의를 하다 말고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보게들 그만하게. 지금 우리가 싸울 때인가? 마을 촌장이 사람들을 말렸고 이내 싸우던 사람들이 진정하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그 말도 일리는 있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불침번을 서서 밤사이에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해보자고. 그리하면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좋습니다. 그리하시죠.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불침번을 돌아가면서 서는데 동의를 하였고 그날 밤부터 서로 돌아가면서 밤을 새며 마을을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침번을 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불이 나 있거나 사람이 죽는 등 사고가 발생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침번을 늘리고 경계를 강화하고 서로 조심을 해봐도 이런 일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 둘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신이 오랜 기간 터전을 잡고 적응한 마을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감이 너무나 심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떠나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나 차마 집과 땅을 버리지 못하고 마을에 계속 살기로 한 사람들은 부디 우리 집에는 사고가 없기를, 내일은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우연히 인근 절에 스님이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마을에 와서 시주를 청하다가 우연히 사람들에게 마을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 한 마을에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필시 뭔가가 잘못된 것이야 무엇일까? 스님은 가만 마을을 돌아보며 과연 무엇 때문에 마을이 이렇게 화를 입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님이 갑자기 마을 청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재난에 시달리는 이유를 알았소. 그것은 바로 저기 마을 앞에 무선봉의 산세가 너무 험악해서 그렇소이다. 그 산세의 험악한 기운이 마을에 타고 내려와 이 마을에 화를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의 악한 기운을 제어하여 재앙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무선봉 위에서 새소리가 나게 해야 하고 그곳이 늘 소금물에 젖어 있게 해야 합니다. 스님의 말에 마을 청년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아이, 그게 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찌 산이 험하다고 마을에 사고가 일어난답니까? 아니, 여기 무선봉보다 험한 산도 많은데 말이 안 됩니다. 믿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소이다. 나는 알려드렸으니 이만 가보겠소. 스님은 그리 말을 하고는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스님께서 괜히 저런 말씀을 하시겠소 한번 해봅시다. 에이 지금 마을에 사고 수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런 이상한 말을 듣자는 거요.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그럼 지금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이 된다고 봅니까? 이 사람 이거 저번에도 나한테 뭐 시비 걸더니 오늘 또 왜 이래? 마을 사람들이 또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자 마을 촌장이 다시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만들 좀 해라. 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게야?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파네.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는가? 그럼 촌장님은 마을을 위해 무엇을 했소이까? 지금 이 마을이 이렇게 돼가는데 촌장님은 뭔가 해보지도 않지 않소이까? 누가 어디서 이런 촌장을 뽑아놨어. 그러니까 마을이 이 모양이지 뭐야. 이놈이 이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이 마을이 일이 된 것이 나 때문이냐? 결국 촌장마저도 마을 사람들과 섞여서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꼴을 보고 있던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끼 이놈들 왜 그만두지 못하겠냐. 할머니의 호통에 다들 싸움을 멈췄습니다. 이런 못난 놈들 아무리 마을이 이 지경이 되었지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 80평생 이 마을에 살았지만 일이 되먹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구나.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돕고 의지하고 이해하며 살아갔어. 그러니 안 좋은 일이 생기다가도 말고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다. 이 마을에 화가 들어왔다가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잘 지내니까 도망을 갔지. 헌데 내 놈들 이 꼴이니 이게 화를 쫓아내기는커녕 아주 그냥 마을로 화를 불러들이고 있는 꼴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잠깐 어떻게 되었나 봅니다. 노여움을 푸시지요. 싸우던 촌장과 청년들이 할머니 앞에 고개 숙여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다들 마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리 하는 것이라 내 생각은 한다만 가만 따져보면 스님께서 괜히 자신에게 득될 것 없는 이야기를 마을에 하고 가시는 것은 분명 뭔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야. 그러니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거라. 지금으로서는 그것 말고는 달리 방도도 없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해보지 않으면 이 마을은 영영 사라질 것이고 너희들도 대대손손 살던 이곳을 등지고 떠나야 하지 않느냐. 이제는 싸우지 말고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해보자. 아, 그리 하겠습니다. 어르신 맞습니다. 제가 촌장이 되어서 생각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어르신 말대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그리 하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하여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즉시 스님의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큰 봉우리 아래쪽에 용연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짓고 거기에 커다란 종을 달아서 날마다 새벽에 3번 저녁에 33번씩 종을 치게 하였습니다. 봉우리에서 쇠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봉우리에는 흙을 파고 소금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꼬박 일주일을 이 작업을 하는데 열일을 제쳐두고 열중하였습니다. 그래도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제일처럼 협력을 하니 금세 절도 지어지고 종도 세워지고 흙을 파고 소금을 붓는 일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스님의 말대로 하고 나자 정말로 이제까지 끊이지 않던 마을의 재앙이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정말 오늘은 곡소리가 없는데 설마 진짜로 하루 정도는 없을 수도 있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다음 날도 그리고 다음 날도 일주일을 지나도 곡소리는 없었고 마을에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이 맞았고 드디어 마을의 화가 사라졌음을 몹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났던 마을 사람들도 한 집 두 집씩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 마을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다시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일상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이 있고 무려 200여 년이 지났고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산꼭대기에 소금이나 간수를 묻고 암자에 가서 종 치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갑자기 이 마을 전체에 또 원인 모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관아에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였으나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헌데 이때 마을의 노인 중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아이 설마 무선봉의 절이나 소금물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아차 싶어 황급히 무선봉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용연함은 문제가 없었으나 소금물을 묻던 곳에 정말 묻어두었던 소금물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유, 소금물이 없어. 아유, 설마 진짜 이것 때문인가. 어서 소금물을 다시 넣자고.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소금물을 다시 채워 넣었고 끊이지 않게 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연일 발생하던 화재가 또 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일을 신기해하며 그 이후에도 매번 해오던 종치기와 소금을 채워 넣기를 착실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나이 지긋한 박부자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당연히 남부러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박부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가져 대지주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땅을 더 늘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군.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에 뚝을 쌓아 농사짓는 땅으로 만드는 거지. 박부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매달려 돌을 날라다 뚝을 쌓아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지나가서 뚝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박부자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지치고 힘이 들어 뚝 공사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부자는 다시 기운을 내어 뚝을 쌓았습니다. 이것 말고는 도저히 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부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 질질 끌리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 긴 지팡이를 휘두르며 성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못된 놈, 영대산 산신령인 나의 허락도 없이 제 멋대로 갯벌에 둑을 쌓는단 말이냐? 너도 참 생각이 없는 놈이로구나. 영대산은 마을 근처에 있는 산이지 않겠습니까? 박부자는 깜짝 놀라 노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모자라 산신령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이제야 잘못을 하는구나. 내게 재물을 바치지 않고 제 멋대로 공사를 시작했으니 공사가 잘 될 리가 있겠느냐? 모든 일들은 다 순서가 있는 법인데 말이다. 박부자는 산신령의 말을 듣고서야 왜 번번이 둑이 무너졌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뭔가 해답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박부자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산신령님, 내일 당장 재물을 마련하여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좋다. 네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랬다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마. 하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이고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사를 지낼 때 아무 재물이나 올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거라. 산신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설마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십니까? 박부자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소나 돼지도 아니고 산 사람을 바치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내일이라도 당장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안 그러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산신령은 이 말을 남긴 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후 박부자는 바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산신령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아무리 꿈이라고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 정말 큰일이네. 제사를 지내긴 해야겠는데 산 사람을 어디서 구하지? 이것 참 어찌하면 좋을까?
돈이라면 뭐든지 해결이 되었는데 이건 정말 쉽지가 않구나. 박 부자는 땅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쉽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설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구해야지. 박 부자는 그날부터 재물이 될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준다 해도 스스로 재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부자는 하루하루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계속 가는데 재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부자의 집에 6살 먹은 남자아이를 업은 젊은 여인 꽃분이가 찾아왔습니다. 꽃분이와 아이는 떼자국이 흐르는 꾀죄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계십니까? 저와 이 아이가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신밥이라도 좋으니 밥 한 술 얻어먹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박 부자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 젊은 여인 꽃분이는 박 부자에게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아이가 엄마 나 밥 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하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얼굴을 돌려 아이에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또 보채면 맞는다. 너가 조용히 해야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아이는 엄마에게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아이를 한 대에 쥐어박았습니다. 조용히 못해. 뚝 그치란 말이야. 제발 말 좀 들어라. 이 엄마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아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부자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이 아이를 제물로 삼으면 어떨까? 왠지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박 부자는 꽃분이에게 아이를 사서 산신령에게 제물로 바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에 잠긴 박 부자는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아이를 너무 나무라지 말게.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보채겠나. 내가 밥을 줄 테니 걱정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밥을 주시겠다고요? 정말이신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꽃분이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굶었는데 얼마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박 부자는 바로 하인에게 밥상을 한 상 내오라고 시켰습니다. 밥상이 나오자 꽃분이와 아이는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새 공기를 비우고 나서야 꽃분이는 트림을 한 뒤 밥상에서 물러앉았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여인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고맙습니다. 덕분에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주인 나으리를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허기를 면했다니 다행이군. 아이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내가 기분이 좋구나. 그런데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는데 들어주겠나? 박 부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꽃분이는 의아해하며 박 부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인 나으리께서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밥까지 얻어먹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박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꽃분이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당신의 아들을 나한테 팔면 안 되겠나? 아들을 팔라고 하니 꽃분이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박 부자를 올려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으리, 어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비록 천한 몸이지만 자식을 내팽개치는 못된 어미는 아닙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꽃분이는 박 부자를 노려보며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잠깐 진정하고 내 말을 다시 잘 들어보게. 나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을 굶겨가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네가 딱해 보여. 이런 말을 꺼냈다네. 자네가 내 부탁만 들어준다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게.
그리고 자네의 아이도 내 밑에서 자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박 부자의 말에 꽃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살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신 거예요? 당연하지. 못 믿겠으면 당장이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닌가? 집도 사고 땅도 살 만큼 충분히 있다네. 그러니까 아들을 나한테 팔게나. 그럼 얼마나 주실 건가요? 우선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500냥 주겠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500냥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집도 사고 땅도 사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00냥이란 말에 꽃분이는 어림없는 금액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500냥을 더 얹어 1000냥을 주지. 어때? 이 정도라면 만족하겠는가? 그러나 꽃분이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주인 나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낳아서 이제까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온갖 고생을 다 해 키웠는데 1000냥 가지고 되겠어요. 주인 나으리라면 이 돈으로 자식을 팔 수 있겠어요? 거참, 그럼 1000냥도 안 된다면 얼마를 원하는 것인가? 한번 말해보게. 2000냥은 주셔야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나마 땅도 사고 집도 살 수 있지. 뭐라고? 2000냥이라고. 박 부자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욕심을 부리는 꼴이 비위에 거슬려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재물을 구하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박 부자는 꽃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2000냥을 주겠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박 부자는 바로 2000냥을 건네주었습니다. 꽃분이는 박 부자가 내놓은 돈꾸러미를 받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신난다. 나도 부자가 되었어. 이제 맘 편히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오다니. 이제 꽃분이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돈 앞에 아들은 아예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꽃분이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엄마 같이 가하고 울부짖는 아들을 뒤로 한 채 박 부자의 집을 나서면서도 꽃분이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에 쥔 돈꾸러미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 돈꾸러미가 2000냥이 맞는지 모르겠으니 일일이 세어봐야겠구나. 꽃분이는 마을 입구에서 돈꾸러미를 내려놓고선 한 냥, 두 냥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 부자는 제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재물이 될 아이를 구했으니 당장 제사를 지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뚝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대지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 부자는 바다를 막아 쌓아놓은 뚝 앞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 한바탕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오들오들 떨며 제사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당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다가 박 부자네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뭣들 하느냐? 자, 어서 제물을 바쳐라. 어서. 그 소리에 하인들이 벌떡 일어서서 아이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아이를 선뜻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당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없다. 영대산 산신령님이 노하신다. 노하시기 전에 빨리 제물을 바쳐라. 안 그러면 정말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 산신령님이 노하시면 큰일 난다. 아이를 어서 바다에 던져 넣어라. 어서. 박 부자도 재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하인들은 할 수 없이 아이를 힘껏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번갯불이 번쩍하더니 우르르 쾅 우르르 쾅 하는 소리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벼락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소리에 모든 마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마을 입구 쪽을 바라보며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 모양의 바위예요. 어디 정말이네. 갑자기 웬 바위가 생긴 거지 하며 사람들은 마을 입구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못 보던 사람 모양의 바위가 우뚝 솟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깜짝 놀란 박부자도 사람들과 같이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본 박부자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이를 나에게 팔았던 그 거지 여인 아닌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꽃분이는 돈을 세고 있다가 벼락을 맞아 바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여 벌을 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 후 흐린 날에는 그 바위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흐느끼는 소리는 아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에 대한 꽃분이의 눈물 아닐까요? 또한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박부자는 머리를 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밤중에 노부부 집에 도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마루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루 바닥이 낡아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잠을 자던 할머니가 소리를 듣고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옆에서 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여보 영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걸 보니 도둑이 들었나 봅니다. 마루를 기어가던 도둑이 이 소리를 들으니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자리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도둑은 무슨 도둑? 마루 밑에서 쥐들이 설치는 모양이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잡시다. 영감, 뭔가 이상해요. 아무래도 쥐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는 자꾸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둑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계속 찍찍하고 쥐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여보, 지금 소리 들었지? 이게 쥐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 하지만 할머니는 쥐 소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크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보자고 계속 재촉을 하였습니다. 도둑이 들어보니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들키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야옹하고 고양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그렇지, 들림없는 고양이 소리 아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번에도 속지를 않았습니다. 영감, 고양이 소리치고는 너무 굵어요. 그럼 고양이보다 소리가 굵으면 개 짖는 소리겠지. 이 이야기를 들은 도둑은 이번에는 멍멍하고 개 짖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봐요. 개 짖는 소리가 틀림없군. 안 그런가? 영감, 아무려면 내가 개 짖는 소리를 못 알아들을까 봐요. 할아버지는 그럼 그냥 송아지 소리겠지 하며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도둑은 바로 음매음매하고 송아지 소리를 내었습니다. 저거 보라니까. 송아지 소리 아니요. 아니에요. 송아지 소리하고도 달라요. 그래요. 그럼 코끼리 소리인가? 할아버지는 잠도 쏟아지고 귀찮고 해서 아무렇게나 둘러댄 것인데 정작 도둑은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 소리를 내야 할 판국인데 도대체 코끼리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그 내 팔자야. 그놈의 코끼리 때문에 들키게 생겼구나. 도둑은 너무도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며 그냥 내키는 대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코코끼리끼리 코코끼리끼리. 이 소리를 들은 노부부는 방 안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고머니나, 저게 무슨 소리야? 내 생전 저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영감, 저게 코끼리 소리 맞나요? 그런데 할아버진들 코끼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코끼리 소린지 아닌지 알게 뭐야. 코코하고 나서 끼리끼리 하는 걸 보니 코끼리가 저렇게 우는 게지. 아이고 영감, 이 동네에 무슨 코끼리가 있다고 그러세요. 정신 차리고 어서 나가봐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알았어요. 네, 나가보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부시럭부시럭 자리에서 일어나니 도둑은 기겁을 하고 달아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달아난다는 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어디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커다란 물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급한 김에 물 항아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얼굴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 속에 얼굴까지 집어넣으면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만 물 위에 쑥 내놓고 앉아 있는데 마침 근처에 바가지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다구나 하고 도둑은 바가지를 뒤집어서 썼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나와서 여기저기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으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구석에 있는 항아리를 들여다보니까 바가지가 달랑 물 위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툭툭 두드려 보면서 이건 먹고 바가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소리를 들은 도둑은 가슴이 섬뜩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박박 바각바각 박박 바각바각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틀림없는 바가지로군 하면서 도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방으로 돌아간 뒤 도둑은 결국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북이가 물건 찾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물건을 찾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딱딱한 껍질 쓴 거북이 아니고 사람 이름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거북이라는 여자아이하고 차돌이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겠습니까? 개똥처럼 아무데나 굴러다녀도 병 없이 살라고 개똥이, 바위처럼 튼튼하게 자라라고 바우, 장난쳐서 속 썩이지 말고 얌전하라고 얌전히, 이렇게 말입니다. 거북이와 차돌이도 그런 식인 것입니다. 거북이라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오래 살거든 말입니다. 한 200년씩이나 산다니깐 그래서 거북처럼 오래 살라고 거북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차돌이는 말 하나 마나 차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고 차돌이지 않겠습니까? 이 두 여자아이가 서로 참 친하게 지낸 모양입니다. 콩 하나가 생겨도 반쪽으로 나누어 먹을 만큼 친하게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 다 시집을 갔습니다. 거북이는 평범한 사내와 혼인을 하고 차돌이는 지체 높고 돈 많은 양반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만 거북이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지나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청산과부가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살았는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생긴다고. 갑자기 아버지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약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죽고 말았지 뭡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죽은 뒤에 어머니까지 밤낮으로 슬퍼하며 울기만 하더니 그만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거북이는 하루아침에 천혜고와 청산과부가 돼버린 거지 뭡니까. 형제도 없이 혼자 남았는데 친척들이 우달려들어 집문 서고 땅문 서고 다 빼앗아 가버리니 팔자에 없는 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불쌍한 거북이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 밥을 빌어먹으며 사는데 차돌이가 그 꼴을 보니 참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제 집은 먹고 살 만하니 거북이를 제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 좋으련만 차돌이 시아버지가 그건 허락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때가 되면 제 몫으로 돌아온 밥이나 싸다가 거북이에게 갖다 주고 저 입던 헌 옷이나 벗어주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차돌이가 어떻게 하면 거북이를 제 집에 데려다 같이 살고 궁리를 하다가 묘한 꾀를 하나 냈습니다. 그 꾀가 몽고하니 제 집 물건을 제가 훔치는 꾀인 것입니다. 차돌이네 집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은수저가 한 벌 있는데 이건 차돌이 시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이거든 말입니다. 비단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제사 때야 꺼내 쓰곤 하는 물건이란 말입니다. 이걸 몰래 훔쳐낸 거지 말입니다. 훔쳐내서 지붕 기왓장 밑에 넣어두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며칠 뒤에 제삿날이 되어서 차돌이 시아버지가 은수저를 찾아보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 식구가 다 나서서 은수저를 찾는다고 난리가 났지만 그놈의 기왓장 밑에 숨겨둔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차돌이 시아버지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뵐 면목이 없다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지 않겠습니까? 이때 차돌이가 슬그머니 나섰습니다. 아버님, 은수저를 찾을 묘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귀가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묘책이냐? 정말 은수저를 찾을 수 있는 게냐? 제 동무 거북이한테 귀신도 놀랄 만한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족집게처럼 잘 찾아내지요. 거북이에게 은수저를 찾으라고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 아이한테 그런 재주가 있었더냐? 그러면 어서 불러오너라. 그런데 아버님 만약 거북이가 은수저를 찾아내면 그 보답으로 우리 집에 같이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렵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약속을 못하겠습니까? 그럼하고 했습니다. 차돌이가 이제는 되었다 하고 얼른 거북이를 찾아갔습니다. 거북아, 이제 내가 살 길이 터졌다.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가 은수저 어디 있느냐고 묻거든. 다른 말 말고 지붕 위 기와장 밑에 있습니다라고만 해라. 그 말만 하면 너는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게 돼. 거북이는 영문도 모르고 차돌이를 따라갔습니다. 가보니 과연 차돌이 아버지가 은수저 행방을 묻겠지 않겠습니까? 차돌이가 시킨 대로 지붕 위 기와장 밑에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찾아보니 정말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호, 예사 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로군. 약속한 일이니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거북이는 거짓 신세를 면하고 차돌이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으련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지 뭡니까? 거북이가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다는 소문이 한 입 건너 두 입으로 퍼지다 보니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입니다. 때마침 임금님이 옥새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대궐에 도둑이 들어서 옥새를 훔쳐간 것입니다. 옥새가 없으면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할 판국인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거북이가 사는 고을 수령에게 파발을 띄워 지체 말고 거북이라는 청상과부를 대궐로 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느닷없이 대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궐에 들어간 거북이는 임금님 앞에 간업죽 엎드렸지 않겠습니까? 내가 잃은 물건을 귀신같이 잘 찾는다는 처자더냐? 제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거북이가 사실대로 고하려고 했지만 임금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네 앞이라고 꼬리를 빼려드느냐?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하면서 호령이 추상 갖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열흘 말미를 줄 터이니 그동안에 옥새를 찾아놓도록 하여라. 찾으면 큰 상을 내리려니와 만약 못 찾으면 내 명을 소홀히 한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대궐 밖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지내면서 옥새를 찾아내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북이는 그 집에 들어가 꼼짝도 않고 열흘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밖에 나가 돌아다녀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못 찾기는 매한가지일 터이니 차라리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게 난 것입니다. 그럭저럭 아흘해가 지나 이제 내일이면 임금님 앞에 나아가 옥새나 목숨이나 둘 중에 하나를 내놓아야 할 판국인 것입니다. 거북이가 방 안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신세가 참 처량하거든 말입니다. 끝내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온몸이 덜덜 떨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겨울이라 바깥바람이 쌩쌩 부니까 방문에 붙은 문풍지도 바르르 떨겠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거북이가 문풍지야, 너는 왜 그리 떨고 있느냐? 그러다 곧 찢어지겠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슬프고 억울하고 두려워서 떤다마는 문풍지 너는 무슨 일로 떠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시커먼 사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거북이 손을 부여잡고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내 이름까지 아는 걸 보니 내 사정도 알겠지만 식구들이 굶는 것을 차마 못 보아 대궐에는 값진 것도 많으리라 하고 잠시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옥새를 훔치기는 했지만 겁이 나서 대궐 안 연못 속에 던져놓고 나왔으니 부디 내 이름은 대지 마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도둑 이름이 문풍지였던 모양입니다. 성이 문이고 이름이 풍지였던 것입니다. 시골에서 웬 과부가 옥새 찾으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날마다 거북이가 거처하는 집 밖에서 서성거렸던 모양입니다. 춥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덜덜 떨면서 문 밖에서 엿들으니 안에서 문풍지야 너는 왜 떠느냐 하거든 말입니다. 아이쿠 저 과부가 내 이름도 알고 떠는 것도 아는구나.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북이는 손가락 하나 꼼짝 않고 옥새를 찾게 되었습니다. 도둑한테는 이름을 대지는 않을 터이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 이르고 이튿날 임금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이 약속한 열흘이 되었다.
그래, 옥새는 찾았느냐? 못 찾아내면 네 목숨을 내놓아 할 게다. 얘 대궐한 연못물을 퍼내어 보십시오. 거기에 잃어버린 옥새가 있을 겁니다. 임금님이 신하들을 시켜 연못 물을 퍼내니 과연 바닥에 옥새가 떨어져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북이는 목숨을 건지고 큰 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거북이가 임금님한테서 받은 상을 바리바리 싣고 고향으로 가는데 도중에 도적대를 만났으니 낭패인 것입니다. 험상궂게 생긴 도적 두목이 거북이 앞을 가로막고 한다는 말이 내가 숨은 물건을 용하게 찾아내는 과부렸다. 내가 이 괴짝 안에 어떤 물건을 넣어 가지고 왔으니 어디 알아맞혀 보아라. 열을 셀 때까지 알아맞히면 집으로 고이 보내주려니와 만약 못 맞히면 저승으로 보내주마. 이런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참 기막히지 않겠습니까? 임금님 옥새는 열을 말미가 있다 보니 어쩌다가 운 좋게 찾았다지만 이건 당장 열을 셀 때까지 알아맞히라니 빠져나갈 구멍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무슨 재주로 알아맞히겠습니까? 도적 두목은 하나 둘 셋 하고 세기 시작하는데 거북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단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과 부모를 여의고 빌어먹는 신세가 됐다가 차돌이가 꾀를 부려 겨우 거지 팔자를 면했더니 그 꾀가 화근이 되어 임금님에게까지 불려가서 목숨이 달아날 판국의 운 좋게 옥새를 찾아 이제는 살았구나 했는데 끝내 여기서 허망하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이고 차돌이 때문에 거북이가 죽는구나. 하고 중얼거리게 됐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차돌이 꾀 때문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8, 9 하고 세던 도적 두목이 갑자기 세기를 뚝 그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치고 탐복을 하며 괴짝 뚜껑을 열어젖히는데 글쎄 괴짝 안에 거북 한 마리가 차돌 밑에 눌려있지 뭡니까? 차돌이 무거워서 그 밑에 깔린 거북이가 곧 죽게 됐으니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도적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며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거북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이제 사라졌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야기는 좋은 의도로 거짓말한 것이 어쩌면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는 꽃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마음씨 착하고 아주 성실하였고 효녀였으며 우서른을 공경하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외모가 어째 어지간한 우락부락한 남자와 같이 생긴 바람에 그녀와 혼이 날 남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자들을 찾아도 꽃분이를 보고는 모두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성품보다는 우선 외모를 보는 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딸을 보고는 꽃분이의 아버지는 아이고, 꽃분아 어쩐다냐? 너도 이제 혼이 날 나이가 되었는데 신랑을 구할 수 없구나. 아버지, 저도 가끔 강가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그런데 남정네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냥 저는 아버지 모시고 평생 살렵니다. 아이고, 이 못난 아비 닮지 말아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미안해. 모두 내 엿보구나. 아버지는 그런 꽃분을 딱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착한 꽃분이는 정성껏 아버지를 잘 모시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좀 잘 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버지는 젊은 시절 다리를 다쳐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꽃분이는 혼자서 남의 집 일을 하면서 간신히 두 식구가 입에 풀칠이나 하는 살림이었습니다. 그렇게 꽃분이는 30살이 되도록 처녀로 늙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꽃분이 아범 그거 들었나? 산 너머 마을의 매파가 이 마을에 와서 마을 사는 노총각 돌쇠라는 자의 배필을 구한다. 꽃분이도 이제 시집 가야지 어때? 아니 그게 정말인가? 매파를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가? 주막에 한번 가보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꽃분이의 아버지는 말을 듣고 곧장 주막으로 아픈 다리를 끌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침 그곳에 매파가 있었고 꽃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이웃 마을 돌쇠라는 총각과 맺어주자고 매파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둘의 나이가 30이 넘은 것도 비슷하고 집안 살림이 어려운 것도 비슷하니 매파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곧 마을에 가서 소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꽃분이의 아버지는 기쁜 소식을 들고 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꽃분아, 내가 너의 혼처를 구해왔단다. 아버지 혼처라뇨. 저는 아버지 모시고 평생 산다고 했잖아요. 이거사 내가 100년 1000년 살 것도 아니고 너도 함께 살 짝을 찾아야지. 아비가 그래야 편히 눈을 감지 않겠느냐? 이웃 마을에 돌쇠라는 노총각이 있어. 너와 짝을 지어 주기로 매파와 이야기해놨으니 꼭 이번에는 혼인을 하거라. 이 아비 소원이다. 알겠어요. 근데 돌쇠라는 분이 저를 보고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요. 아마 저를 보면 혼인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꽃분이와 아버지는 돌쇠라는 노총각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꽃분이의 아버지는 그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슬퍼하며 아버지의 장례를 홀로 치렀습니다. 꽃분이의 아버지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꽃분이에게 꼭적을 찾아서 혼인을 하라고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터이니 꼭 혼인을 해야겠구나. 아버지께서 혼처를 구하셨다던 노총각의 이름이 돌쇠라고 했던가. 산 건너 이웃 마을이라고 하였겠다. 꽃분이는 돌쇠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채비를 하여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산을 오르고 넘어서 드디어 한산골 작은 마을에 들어선 꽃분이는 날이 저물어 아주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꽃분이 말하니 한 노인이 나와서 반겨주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방 한 칸 내줄 테니 묵고 가시오. 그렇게 꽃분이는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였습니다. 잠시 노인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꽃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꽃분이가 찾던 돌쇠가 바로 이 노인의 아들이었고 이 집이 돌쇠의 집이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인 노인은 워낙 살림이 가난해서 차마 장가갈 미천을 준비하지 못해 매파의 주선이 있었음에도 아들을 장가를 보낼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꽃분이 직접 찾아오니 이 노인은 무척 좋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대화를 나눠보니 꽃분이의 성품이 아주 좋은 것 같아 노인은 꽃분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꽃분이와 노인이 반가워하며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침 돌쇠가 늦게까지 나무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돌쇠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못생겼고 등은 굽어 고추등에 다리까지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처자는 누구십니까? 돌쇠가 웬 처자가 집에 와 있으니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긴 누구냐? 몇 년 전에 너와 혼인하기로 약속했던 이웃 마을 꽃분이라는 처자란다. 예, 정말입니까? 그 혼사는 없던 일로 한 거 아닙니까? 많이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돌쇠님이시죠? 그러자 돌쇠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뒤로 돌리고는 말했습니다. 뵙게 되어 너무 좋지만 허나 내 어찌 이 몰골로 혼인을 하겠습니까? 그대는 나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제 꼴을 보셨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돌쇠는 자신의 외모와 불편한 몸을 보고 혼인할 여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니 꽃분이는 자신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생긴 외모가 좋지 않아 여지껏 혼인을 하지 못했답니다. 여기 계신 부친과 돌쇠님을 뵈니 성품이 훌륭하신 분들 같습니다. 부대 약속대로 저와 혼인을 하시지요. 꽃분의 말에 돌쇠는 믿기지 않아 하면서도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간소하게 작은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을 한 다음 날부터 꽃분이와 돌쇠는 부지런히 함께 일을 나섰습니다. 꽃분 있는 마을 이웃들의 온갖 자비를 돕고 돌쇠 또한 성한 몸이 아니지만 아내를 돕기 위해 나무를 해서 장터에 팔고 온갖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성실한 부부의 소문은 마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부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비록 외모는 모자라지만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많은 일감을 맡겼습니다. 꽃분과 돌쇠는 일을 맡으면 대충대충 하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 이들 부부는 어느 정도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미천으로 집 근처에 논과 밭도 사고 소까지 사서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성실한 부부가 드디어 먹고 살게 되었다고 자기들 일처럼 좋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필 나쁜 사람이 이 마을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또였습니다. 이 사또는 정말악질 탐관오리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틈만 나면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돌쇠나 꽃분이가 무척 가난했기에 이 사또의 표적이 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땅도 사고 소도 사면서 마을에서는 잘 살게 되니 이 사또는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돌쇠와 꽃분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때가 되면 포졸들이 들이닥쳐서 세금이라고 뜯어갔고 마을에 새 관청을 세운다고 뜯어가고 어느 날은 마을 잔치를 열어야 한다면서 그들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소까지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또는 돌쇠와 꽃분이의 재산을 조금씩 뜯어가더니 결국 돌쇠와 꽃분이는 어렵게 마련한 땅까지 모조리 뺏어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말이야. 고을 수령이라는 자가 어찌 선량한 백성들을 이토록 수탈할 수 있는가. 돌쇠의 아버지는 사또의 횡포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쇠는 분했지만 사또의 권력이 너무나 강했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슬퍼하는 돌쇠를 위로하며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이 마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이 마을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나무를 캐고 작게 농사도 지으며 살아가요. 그래, 그럽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또가 다 뺏어갈 것이요. 도저히 마을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돌쇠와 꽃분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여 한참을 산속으로 들어가던 돌쇠와 꽃분 부부는 날이 저물자 산골 깊은 곳에 작은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집을 발견하고 하룻밤 묵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뉘시오. 뉘신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요. 집에는 한 할머니가 나오며 돌쇠와 꽃분이를 보며 묻는 것입니다. 어르신, 저희는 길을 가던 사람들인데 날이 어두워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돌쇠의 말에 집의 주인인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반겨주었습니다. 아이 그런데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겠소?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 그럼 들어오시오. 누추해도 하룻밤만 참으시오. 할머니는 그들을 방으로 들였고 약간의 음식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 산골에 산지 오랜데 사람 만나본 적이 참으로 오래되었다네. 무슨 사연으로 이리 깊은 산속을 헤매고 다니나. 할머니의 물음에 돌쇠가 그동안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는 몹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아이고 보아하니 성심이 고운 사람들 같은데 어찌 이런 못된 세상을 만나서 고생인가. 할머니는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몹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든 돌쇠와 꽃분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해가 뜨고 날이 밝자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막길을 나서려는 돌쇠와 꽃분이에게 할머니가 다가와서는 웬 푸른 나물과 빨간 표주박 그리고 파란 표주박을 건네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재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송구한데. 아유 이것들은 내가 자네들 부부가 딱 해서 주는 것이야. 밖에나 자네들같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잘 돼야 한다네. 이 푸른 나물과 빨간 표주박은 가다가 시장하면 먹고 마시게. 그리고 이 파란 표주박은 어디 몸이 아프면 마시게 그러면 나을 게야. 그러니 부부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것들을 잘 챙겼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다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을 터전을 찾던 두 사람은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어 배가 너무 고픕니다. 돌쇠의 말에 꽃분이도 자신의 줄인 배를 부여잡고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준 푸른 나물과 빨간 표주박을 생각해냈습니다. 맞네요. 할머니께서 나무를 주신 것을 지금 먹어봐요. 조금 요기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할머니가 준 푸른 나물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걱우걱 나무를 씹어서 삼키고 목이 메이자
빨간 표주박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꽃분이의 얼굴이 고운 얼굴로 바뀌었으며 돌쇠의 불편한 허리와 다리가 고쳐지고 아주 건실한 청년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서방님 갑자기 어째 이리 잘생겨지셨나요? 부인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고와요. 꼭 선녀 같소. 두 사람은 서로의 갑작스럽게 변한 외모를 보고 몹시 놀라하며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정신이 나가 있는 찰나에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소리가 나 있는 곳으로 급히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냥꾼 차림을 한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절벽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돌쇠가 황급히 맥을 짚어보니 맥이 곧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꽃분이가 할머니가 준 파란 표주박을 생각해냈습니다. 서방님 아플 때는 이걸 마시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돌쇠가 그걸 이 사내에게 먹이고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겁니다. 서방님 이야기 효과가 있네요.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때 많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내를 에워싸고 돌쇠와 꽃분이를 포박하고 한양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옥에 갇혀 사나흘을 보내는데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사내가 둘에게 찾아와 갑자기 절을 하며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둘은 사내를 따라가 보니 글쎄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인 것입니다. 또한 반갑게 맞이하는 임금은 부부가 구해준 사냥꾼인 것입니다. 임금님은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감사하며 그간 일들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돌쇠는 이리이리하여 산으로 들어갔으며 임금님을 만난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은 아주 경노하여 마을 사또를 파면하고 평생 돌아올 수 없는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 후 돌쇠와 꽃분이는 마을로 돌아가 뺏어간 땅과 임금님이 하사한 기와집과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즘도 보이는 외모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모보다는 마음을 더 잘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